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정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건식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마는 근로자의 날이 섞여있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한국노총 건설기계 부분 노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두 분의 임원이 나와 계신데요. 먼저 이용우 부모님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만드신 우리 조광진 박사님, 또 우리 취재하는 임원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건설기계인들의 예환을 이렇게 담아서 반영해 주신다고 하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네. 저는 고문직을 맡고 있는 이용우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손화진 부분부장님께서는 본인 소개뿐이 아니라 우리 건설기계 노조에 관련된 소개 말씀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노총 연합연맹 한국건설기계 노동조합 세정본부장을 맡고 있는 손화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노동조합 잠깐 소개를 하면요, 세정본부를 5개 지부가 있습니다. 네. 예, 굴삭기 지부, 덤프 지부, 지게차 지부, 스카이 지부 이렇게 지부가 있는데요. 그 속에서 이제 저희들 조합원 한 150여 명을 조합원을 모시고 저희들 이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군요. 네. 저희들이 올 3월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예, 발대식을 가진 이유는 지금 건설 현장에 많은 건설인들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속에는 임금 체불이나 안전사고, 근로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동자들이 조금 뭉쳐서 그런 걸 좀 개선해 하는데 좀 앞장서서 좀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저희 한 150여 분의 되는 조합원들이 뭉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고생하십니다. 한국노총, 이게 원래는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의 준말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1961년 8월 30일 이게 규약이 마련이 됐었는데요. 지난해 말 현재 한국노총 조합원 수를 보니까 95만 4,546명입니다. 그리고 단위 노조만 하더라도 3,339개가 있고요. 25개의 산별 연맹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조직률을 보면 상당히 아직도 미미하다. 일테면은 우리가 1996년 12월 12일 OECD 가입을 했습니다만은 OECD국 35개국 중에서 노조 조직률을 보면은 OECD 평균이 16.9%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10.3%에 머물고 있어요. 한마디로 노동 후진국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근로자 수가 247만 명인데 62.9%가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300인 이하의 소규모 작업장이라는 말이죠. 거기는 보면은 노동자 수가 1132만 명에 이르는데 0.1%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조 조직률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고모님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리 건설 현장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현장이 시작과 끝이 이제 종결되다 보니까 연속성이 이제 유지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또 기업이나 어떤 사회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영세 근로자들이 더 취약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나 국가에서 관심을 좀 더 기울여줘야 되는데 지금 실태를 보면 좀 방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제도권에서 정책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건설 기계 종사자들이 오죽하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생업을 접어놓고 투쟁이라 아닌 투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사회나 정치 사회에서 정책적으로 좀 담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좀 볼 수밖에 없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 규모가 되면은 작업장 평해제를 두도록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노조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보면은 1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자 대표제를 두도록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장 위원을 두도록 돼 있어요. 네. 노조와는 별개로. 그래서 그 현장에서 노사 간의 협상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노조와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또 노조 가입을 시키고 이런 형태로 외국에서는 지금 노조를 진행시키고 있단 말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국과 비슷한 그 현장 위원을 두도록 돼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 노조가 현장에서 바로 어려움을 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어떤 방안이라든가 대책이 있으신가요? 지금 건설 저희는 이제 뭐 많은 저희들 한국노총 속에는 많은 산별단체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산별단체 중에 저희들은 건설기계 분과입니다. 예, 건설기계인들의 그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어려움이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하고 그러려고 한다면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거는 각자 개개인이 움직이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단체에 뭉쳐서 활동을 해야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그 임금 체불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이나 지금 수급 조절 문제, 뭐 기타 안전, 거기에 우리 건설기계인들이 말 못할 그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세종본부에서는 간부님들이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위해서 기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사측과 그 건설사와 그 매일같이 만나서 대화로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는군요. 그 지난해 말 지금 그 임금 체불 말씀하셨으니까요.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그 임금 체불액을 보면은 1조 4,28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 산하기관을 비롯해서 공공기관 또 심지어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에서도 임금 체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게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특히 그 현장에서 임금 체불액이 상당히 되리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그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주로 어느 부문에서 그 임금 체불이 있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지금 세종시에는 이제 택지공사하고 아파트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는 이제 건설청 발주도 있고 LH 발주도 있고 시발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관공서 발주인 거 관공서에서 발주한 것은 체불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LH나 건설청에서 발주한 공사에서도 상당량의 체불액이 발생해서 저희들한테 세종본부로 민원으로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체불액은 저희들이 통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한국노총에 접수된 것만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뭐 다른 민주노총이나 다른 단체 또 일반 개인들까지 합친다면 그 금액은 상당할 거라고. 그렇게 보는군요. 어쨌든 임금 체불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그 시청하고 계신 그 시정 담당자분들을 비롯해서 건설청 또 기타 LH 공사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의 임금 체불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그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 조항에 보면 그 11조 1항에 그 평등권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33조 1항을 보면은 노동상권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노조 차원에서 활동적으로 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고모님은 뭐 워낙 그 노총에서 오랜 동안 또 일을 해보신 입장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말했던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근로한 일한 대가를 법과
투쟁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정상적인 그 법과 제도가 집행이 됐다라고 하면 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본부장도 얘기했다시피 그 관공서임조차도 결과 네.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게 아니라 네. 배달의 사고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시스템을 만들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없이 홍보도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그 경제민주화라는 그 평등한 부분이 네.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느 아이한테 뭐 10,000원을 해서 뺏었다, 네. 바로 형사입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한 대가를 몇 천만 원을 떼먹은 업자는 형사입건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근로의 대가를 받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중요한 그 근로의 대가가 상실됐을 때 네. 법과 제도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격리 분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또 간판을 새로 달고 또 다시 와서 네. 또 다른 걸 범죄를. 그럼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경제 활동이라는 어떤 그 빌미로 해서 착취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로의 대가, 노동의 대가를. 네. 그래서 법과 제도가 나름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공무원, 감독관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데도 원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수금이나 기성금, 준공금 같은 거 지급이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15일 이내 지급을 하고 지급한 내용을 다시 원도급 발주처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행위를 제대로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배달 사고를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거죠. 근데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을 하려니 이미 돈은 지불이 돼 있고 어디로 갔고 줄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에 급급하고 안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법으로 해결하라고 그러는 얘기죠. 나란히 국가 일을 하고 나서 그 돈을 받는 부분이 왜 소송과 투쟁 아니면 법으로 받아야 됩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그 정책자들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그 우리 공무원들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다 해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거의 90% 이상은 예방이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좀 더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민원부서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좀 더 현장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지 사무실에 앉아서 뭐 업무 지시하고 보고서 받는 형태는 좀 지양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현장에 답을 찾아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아이고 아주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늘 우리가 탁상 공무원 하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이라는 것이 탁상에만 앉아 있어도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현장을 반드시 찾아다니는 그런 공무원상이 정립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1991년 12월에 그 ILO 그 국제 노동기구에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152번째로다가 가입을 했는데 이 비준 협약을 보면은 지난해 말 189개 중에서 15.3%인 29개에 불과해요. OECD가 평균 63개의 그 협약에 그 가입된 거에 비하면은 아주 그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핵심 공약상 그 핵심적인 것들이 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건 불과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ILO에 그 가입되어 있는 187개 그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74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노동 후진국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준 협약 같은 경우도 우리 노조 입장에서 보면 좀 활동을 왕성하게 하셔서 반드시 가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 그럴 때만이 이게 탁상에서 머무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 나오는 그런 그 공무원상도 정립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협약 관련해서는 우리 그 본부장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지금 지난해 189개의 협약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비준 협약 받은 것은 그 29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높여줘야 된다. 그거는 우리 그 어떻게 보면은 노조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설노조가 저희 한국노총 건설분과에서 우리 연합연맹 건설분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각 지금 건설사하고 저희들 뭐 물론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이라는 단체도 있고 연합노총 단체도 있습니다. 여러 곳의 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향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시도도 하고 대화 시도도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지금 부닥하고 있는데
그러시겠죠 아무래도. 네. 네. 어쨌든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 노동자가 즐거운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미개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그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OECD국 중에서 우리가 상위 랭킹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노동자 시간이 2285시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OECD 평균이 그 1770시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보다도 우리가 515시간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그 근로자들이 그 노동 시간이 짧은 데가 독일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1371시간에 머물고 있어요. 결국은 그네들보다 우리는 914시간을 더 하고 있는 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건설 기계 같은 경우도 2285시간 외에 더 할 것이다. 제 예측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건설기계 노조들의 그 근로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을 갖다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보시죠. 지금은 이제 일 8시간을 이제 주장하긴 합니다만 네. 우리 이제 건설계 특성상 이제 날씨 네.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좀 미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노동 시간을 길게 잡는다라고 한 부분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겠죠. 네. 사용자의 가불관계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네. 또 이제 뭐 포화된 그 장비 대수, 뭐 부족한 일감 이런 것을 이제 내몰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시간을 강요받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근로 시간이 길다라고 해서 노동 생산성이 높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정한 방을 열심히 일하고 또 휴식을 좀 취하고 네. 다시 또 재충전해서 그 다음 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네. 선순환 구조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네. 아직도 우리나라 그 사용자들 기업들은 그 개발 독재 시대처럼 네. 밀어붙이고 빨리빨리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왜 공기를 단축시킨 것이 자랑이 되는 시대는 아니어야 되지 않냐. 그럼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그러면 근로자들을 재촉해서 공기를 단축시켰을 때는 본인들은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 부분은 뭐냐면 때로는 그 착취일 수 있다라는 거죠. 노동의 착취, 그렇죠. 어떤 그 임금의 착취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도 있는 반면에 주어진 할당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건설사 중에 일반 건설이든 전문 건설이든 그 수익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국토부 발표입니다. 네. 그 인건비와 장비대로 수익을 나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건설 노하우나 어떤 그런 공법을 가지고 건설을 시공을 해서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근로자 임금과 장비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일을 많이 시키고 적게 주고 그 차입금이 건설회사 수익금이 일부를 전부란 얘기예요. 네. 그럼 지금 우리가 건설회사들의 돈을 벌어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들은 끊임없이 많은 일을 요구하고 그리고 저렴한 걸 요구를 하는 거죠. 제가 받을 정상적인 단가를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신공법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몫이 건설사의 수익이 되는 구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근로자를 노예로 보는 거나 사용 도구로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인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평등권하고는 참 아직 먼 그런 구조인 거죠. 사실은 웃으며 얘기합니다만 가슴 저리게 아픈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이 개선돼가는 구조이긴 합니다만 좀 더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줄 부분인가 싶습니다. 우리 그 본부장님은 건설기계 그 노동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것들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은 앞전에는 10여 년 전만 해도 하루에 10시간이었고 네, 10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각 노동조합에서는 많은 투쟁으로 인해서 지금은 8시간 정착이 거진된 상태고 그렇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10시간 넘는 그 이상의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노조에서도 지속적인 매일 같은 활동으로 계도 활동을 하면서 8시간 정착을 이뤄내고 있고요. 만약에 8시간 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거기에 맞는 OT를 돈을 더 받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이 정착이 됩니다. 그러네요. 천만 다행입니다. 우리 그 마지막으로 고모님 그
우리 건설 기계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든가 또 이런 부분들은 좀 국가적 시책이 됐든 아니면은 시정 차원이 됐든 아니면은 뭐 지금 얘기하는 정부 부처가 됐든 좀 우리 건설 노조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좀 바꿔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도 좋고요.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뭐 시간이 허락한다고 하면 네. 밤새 얘기해도 그 쌓인 것이 다 부족할 텐데 뭐 제한된 시간이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그 건설기계가 과부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건설기계 관리법에는 이제 수급조절법이라는 게 있는데 일부 대기업 아니면 정부의 어떤 그 산업통상부나 정부 그 정책이 약자보다는 강자 위주로 정책이 펼쳐지다 보니까 지금 건설기가 무한대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 건설기계 소유자 중에서 할부를 끼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예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기업에서는 지금 수급조절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장비 단가가 물가 상승률을 초월할 만큼 아마 전년도에도 신장비 출고시 약 20% 가까이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같이 뭐 달러나 유가나 원자재 값 이런 요인들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사실은 누가 좀 힘 있는 분들이 원가 공개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평생 이제 대기업의 모순으로 전락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안타까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한 경쟁 속에 이제 내몰리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4대강 하던 시절에 그 2014년도 이때 국토부 발표 중에서 장비 가동률이 특히 굴삭기 가동률이 40% 밑돌았었습니다. 그렇죠. 한참 일이 많다라고 했을 때가 4대강 할 때였습니다. 그럼 지금 오죽하겠냐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조절을 법은 만들어 놓고 시장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건설기 임대료 중이나 우리 종사자들에게는 안전관리비가 그 노임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건설 현장 설계에는 그 안전관리비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안전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을 책임지라고 하냐는 얘기죠. 현장의 지휘 감독 아래 일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현장의 안전관리 시설 내지는 관리 감독, 교육, 예산 편성권을 다 갖고 있는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건설에서 산재 처리를 하더라도 다시 구상권이 청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휘 감독을 받고 일을 하고서 일어난 책임을 왜 우리 근로자들이 건설기계 종사자들이 져야 되냐는 부분이 가장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설 회사의 수익 구조가 노임과 건설기계 임대료에서 수익을 얻어간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제값이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설계에서 건설기계 장비나 그 노임이 우리 그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정당하게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체불 문제에 있어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부에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게 아니거든요. 배달의 사고 부분이니까 좀 더 그 관리 감독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감독관들이 그 책임 감리제를 두죠. 근데 감리가 그 책임을 소홀히 했을 때는 자격정지나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근데 공무원의 책임 부재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있죠. 그러면 공무원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뭐 세금을 축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분들이 정책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시스템으로 관리해주고 있는 건 부분인데 그 점이 좀 더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악순환이라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세 업체일수록 사고율은 높아져 가요. 그럴 때 거기서 발생되는 사고나 여러 가지 그 체불로 인한 사회적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가장 파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복지국가 복지에서 다 좋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경제민주화라는 그런 어두처럼 정상적인 거 진짜 어디 모르고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습니다만 사회의 어떤 정의 정상화가 가장 필요한 데 우리 건설 현장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한 대가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현장에서 안전이나 여러 가지가 좀 보장되고 우리 건설기계 종사자들이 퇴직금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노쇠해서 현장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냥 방치되는 거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많은 걸 담아야 될 그
그 연구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위를 보고 하는 정치가 아닌 아래를 보고 하는 정치, 그리고 많은 그 공무원들이나 정치 일반자들이 현장에서 한번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네. 아니 어느 현장에 문제가 야기돼서 지금 민원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공무원이 출동하기 전에 그 발주처나 원도급사에 내가 이리서 그 현장에 간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네. 그럼 거기에 많은 뭐 계약서들 뭐가 비치를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네. 그럼 점검하고 서류가 준비됐고 완비됐어요. 이상 없냐고 철수를 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독관이 방문할 때 현장에서는 그들에게 보여주기엔 비치 서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서류를 발주처나 원청 하도급에 가서 확인하냐는 얘기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기계 근로자나 종사자들한테 직접 당신 계약서를 썼어, 보증보험 증서를 받았어, 네. 이렇게 질문하면 될 것을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그 질문을 도둑한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강도한테 하고 있는 거죠. 네. 당신 훔쳤어? 당신 때렸어? 자기 방어를 나는 안 했어. 네. 안 했다는데 왜 말이 많소?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네. 현장에서 종사자한테 답을 구하고 그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좀 우리 담당 공무원들, 감독관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유,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그 본부장님도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하시죠. 마지막. 네. 저는 그 세종본부 이제 본부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조합원들의 150여 명의 조합원분들의 그 어려움을 네. 각자 현장에서 자가운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최종 본부장으로서 네. 그분들의 목까지 제가 네.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문제점, 네. 체불 아까 말씀드린 네. 아니죠. 네. 그런 거에 네. 최선을 다해서 앞장을 서서 활동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그 무게감 있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동자, 근로자들이 평안한 사회, 또 늘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회가 아니면 과연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화두를 던지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